차가운 밤 공기가 낡은 정비소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었다. 기름과 쇳가루 냄새가 공간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고, 희미한 백열등 하나만이 10년은 좋기 넘었을 공구들과 해체된 자동차 부품들 위로 위태롭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강지우는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거의 예술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클래식 스포츠카의 엔진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부품을 다루는 움직임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섬세하고 단호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한 채 그는 오직 기계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정비소의 정적을 깨뜨리는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엔진음. 지훈의 귀는 그 소리가 평범한 세단이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다. 최고급 방탄유리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오직 극소수의 상류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세단의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스패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그런 차가 찾아올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잘못 찾아온 손님이거나 혹은 더 성가신 무언가의 시작일 터였다. 끼익 하고 낡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 그리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단발머리. 그녀의 존재감은 이 낡고 버려진 공간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윤서연. 서울의 경제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기름 냄새와 먼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지훈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엔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정비소는 문 닫았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고 무뚝뚝했다. 무시와 거절의 의사가 명확했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작업하던 차의 본인 옆에 멈춰서서 그의 능숙한 손놀림을 잠시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1988년식 포르쉐 959, 전 세계에 337대밖에 남지 않은 희귀 모델이죠. 이런 괴물을 혼자서 완벽하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몇 없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과거 특수부대에서 최첨단 군사 장비를 다루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죠. 서연의 말에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누구시죠?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는 겁니까? 그의 경고에도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압니다. 강지훈 씨. 3년 전 최정예 특수부대 블랙호크의 전설적인 기술팀장이었지만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불명의 전역을 당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태산그룹의 최태석 회장이 있었고요.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비소 안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고 그의 손에 들린 스패너는 순식간에 위협적인 무기로 변했다. 그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지 마시오. 지훈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 절망, 그리고 복수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흉, 서연은 그의 살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태어남을 유지했다. 그 이름을 꺼내러 온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훈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한마디를 던졌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강지훈 씨. 정비소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 이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여자가 기름때 묻은 버려진 정비공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스패너를 작업대 위로 던졌다. 쨍그랑하는 금속성 소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합니까? 제대로 미쳤거나 아니면 사람 잘못 찾아왔소. 그의 비웃음에도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건 감정적인 프로포즈가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이자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전략적 동맹이죠.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은 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최태석 회장과 태산그룹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연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태산그룹의 비밀 자금 흐름, 정계와의 유착 관계, 그리고 최태석 회장의 온갖 비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들이었다. 나는 태산그룹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자금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태석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물리적인 위협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죠. 나는 그 방어막을 뚫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킹, 침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바로 당신이 가진 능력들 말입니다. 지훈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그는 복수를 꿈꿔왔다. 하지만 거대한 태산그룹 앞에서 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지만 그 칼을 휘두를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그 기회를 통째로 들고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의 정체도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태산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최태석은 제게서도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이 도시를 병들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한 건 우리의 계약이 성립된 후에 말씀드리죠. 그녀는 다시 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결혼은 우리의 동맹을 위장할 가장 완벽한 수단입니다. 아무도 제게의 숨은 실력자인 나와 버려진 정비공의 결합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감시망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당신에게는 최태석에게 복수할 기회를, 그리고 복수가 끝난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부와 새로운 신분을 제공하겠습니다.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녀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복수, 그리고 새로운 삶. 지훈이 지난 3년간 절실하게 갈망해온 모든 것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3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믿었던 동료의 총구, 최태석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던 자신의 모습. 복수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물며 눈앞에 이 여자는 악마라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서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 복수를 향한 차가운 집념을 발견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변화를 감지한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찾아왔음을 확신했다. 그녀가 기다리던 잠자는 호랑이가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계약 기간은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법적인 부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파트너를 연기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관계와 목표에 대해 그 어떤 제3자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면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오세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서연은 명함 한 장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아하고 조용하게 정비소를 떠났다. 최고급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남기고 간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차갑지만 뜨거운 박동이었다. 3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도시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바로 이 낡고 버려진 정비소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던진 파문으로 복잡하게 들끓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머리를 식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과거 특수부대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결심했고 이제 행동할 때였다. 약속 시간 10분 전 지훈은 윤서연이 건넨 명함에 적힌 주소 앞에 섰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 빌딩이었다. 주변을 오가는 값비싼 차들과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낡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 차림의 그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듯 건물의 보안 시스템과 비상탈출로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몸에 깊숙이 밴 생존 본능이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은 지훈이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들, 모든 것이 차갑고 정제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이미 윤서연과 중년의 변호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어제와 같은 완벽한 모습이었고 그녀의 옆에 앉은 김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약속을 지키셨군요, 강지훈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지훈은 그 안에서 희미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다. 혼인 계약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지훈은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읽기 시작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전에 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김 변호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서연은 흥미롭다는 듯이 손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첫째, 이 모든 작전의 실행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당신은 목표와 정보를 제공하고 저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불필요한 간섭은 사양하겠습니다. 둘째, 작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원은 최고 수준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셋째,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 후 저는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새로운 신분과 함께 그 누구의 추적도 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지훈의 조건은 명확하고 간결했다. 돈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닌 오직 임무 완수와 그 이후의 자유를 위한 철저한 전문가의 요구였다. 서연은 그의 조건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두 합리적인 조건이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해당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그녀의 빠른 결정에 놀란 것은 오히려 김 변호사였다.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계약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지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 정도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그의 질문에 서연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사람들은 저를 고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속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움직이죠. 제 아버지는 한때 최태석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이것은 제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괴물이 되어버린 최태석을 심판하기 위한 제 일생의 과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와 자신이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3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중동의 분쟁 지역, 적진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인질 구출 작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적의 통신망을 무력화하고 팀원들의 안전한 퇴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믿었던 동료 박 중사의 총구가 자신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 지훈아. 최태석 회장님이 네가 가진 기술을 원하셔서 말이야.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총성이 울렸고 지우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군에서는 작전 중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그의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다. 그가 개발했던 핵심 기술은 고스란히 태산그룹의 방위산업 부문으로 넘어갔다. 최태석은 그 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배신자 박중사는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절치부심했다. 언젠가 반드시 최태석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눈앞에 온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지훈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일어서서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 집으로 짐을 옮겨주세요. 당분간은 그곳이 우리의 아지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녀는 검은색 카드키와 스마트폰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집과 연결된 보안 시스템 키이고 스마트폰은 외부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통신 장비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이것으로 하죠. 그날 오후 지훈은 자신의 낡은 정비소에 있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마치 요새와도 같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탄유리, 그리고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구조. 지우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곳이라면 최태석의 감시를 피하며 작전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서연은 그에게 개인 서재와 작업실로 쓸 공간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지훈이 요구할 만한 최신 컴퓨터와 장비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 서재로 들어와 말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태산그룹의 조직도와 계열사 정보를 띄웠다. 최태석의 자금줄 중 가장 더러운 돈이 오가는 곳은 태산 캐피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금융회사지만 실제로는 그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정관계 로비,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죠. 이번 주 금요일 그들이 대규모 자금 세탁을 위해 해외 조세 피난처로 거액을 송금할 계획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것을 막는 겁니다. 지훈은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송금 시스템의 방화벽은 몇 겹입니까?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관리자 접근 권한은 어떻게 되죠? 그의 질문은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이토록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준비해온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방화벽은 총 5단계로 군사급 보안 수준입니다. 관리자 접근은 오직 최태석의 최측근인 윤이사만이 가능합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재미있겠군요. 아무리 단단한 벽이라도 아주 작은 균열만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윤이사라는 사람의 모든 개인 정보를 제게 주십시오. 그의 취미, 습관, 자주 가는 곳,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양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요. 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3년간 숨겨왔던 사냥꾼의 본능이 마침내 먹잇감을 발견하고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복수를 위한 가장 위험하고 완벽한 파트너, 그들의 계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작전 개시일인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이었다. 그 시간 동안 강지우는 펜트하우스의 작업실에서 두문불출했다. 그곳은 낡은 정비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그만의 왕국이었다. 윤서연이 제공한 윤이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는 그의 책상 위 여러 모니터에 빼곡히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정보를 집어삼키며 목표물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의 생활 패턴, 동선, 심지어는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도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데이터화되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의 놀라운 집중력과 분석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지만 그의 작업 과정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계약 조건이었고 또한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태산그룹의 주가 흐름과 관련된 뉴스들을 체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다.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작전 전날 밤 지우는 마침내 작업실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평범한 명품 만년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펜이 아닙니다. 반경 5미터
내 모든 와이파이 신호와 블루투스 기기의 데이터를 복제하고 고주파수 음파를 이용해 키보드 타이핑 소리를 분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펜을 윤 이사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뿐입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태산 캐피탈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대신 가장 신뢰받는 내부 관리자의 손으로 직접 문을 열게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다. 서연이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의 사무실은 출입 통제가 삼엄할 텐데요. 지훈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 이사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VVIP들만 출입하는 프라이빗 골프 클럽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방에 이 펜을 몰래 넣어두는 거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현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복수이기도 했다. 더 이상 그림자 뒤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죠. 그녀의 결심에 지훈은 작은 통신 장치를 건넸다. 귀에 착용하는 초소형 이어피스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클럽의 모든 CCTV를 장악하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겁니다. 당신은 제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작전 당일 윤서연은 평소의 비즈니스 정장 대신 우아한 골프웨어 차림으로 클럽 라운지에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즉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차를 주문했다. 그녀의 귀 속에 장착된 이어피스에서는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가 11시 방향 20m 전방에 나타났다. 회색 골프복 차림. 옆에는 태산그룹의 법무팀장도 함께 있다. 긴장하지 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지훈이 알려준 타이밍을 기다렸다. 잠시 후 윤 이사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이야.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움직여. 지훈의 목소리와 함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자연스럽게 윤 이사의 품에 쓰러졌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가 당황한 듯 사과하며 몸을 일으키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은 지훈이 건넨 만년필을 그의 골프 가방 옆 주머니에 완벽하게 집어넣었다. 모든 것은 2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윤 이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금 놀랐지만 아름다운 여성의 실수에 불쾌한 기색 없이 신사적으로 대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부주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연기하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어피스에서 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완벽했어.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지훈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쪽 모니터에는 골프클럽의 CCTV 화면이, 다른 쪽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윤 이사는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골프 가방을 사무실 한쪽에 놓아두었고 그 안에 있던 만년필은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수집 시작. 그의 스마트폰, 태블릿, 개인 노트북까지 모든 기기에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지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인 오후 4시가 다가왔다.
해외 송금을 위한 시스템이 오픈되는 시간이었다. 지훈의 작업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모니터 속에서 윤 이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지훈의 손가락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만년필이 보내온 데이터를 이용해 방화벽을 하나씩 우회했다. 1단계 방화벽 통과, 2단계 생체, 인식 데이터 복제 성공. 이제 남은 건 최종 승인 비밀번호뿐이야. 윤 이사가 키보드에 최종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만년필이 분석한 타이핑 패턴이 실시간으로 지훈의 컴퓨터로 전송되었다. 잡았다. 지훈이 짧게 외쳤다. 그는 즉시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 그의 앞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준비해둔 코드를 입력했다. 거액의 자금은 원래의 목적지인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 계좌가 아닌 서연이 미리 만들어둔 수십 개의 추적 불가능한 자선 단체 계좌로 쪼개져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태산 캐피탈의 자금 관리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떠야 할 화면에는 에러 코드만 반복해서 나타났고 계좌의 잔고는 0으로 표시되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윤 이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회장실. 최태석은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 그는 수억 원짜리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 내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이 사라지다니. 장난해. 당장 범인을 찾아내. 내 돈을 건드린 놈들은 모조리 갈아 마셔버리겠어. 그의 분노에 거대한 회장실이 울렸다. 하지만 그의 분노 속에는 당혹감과 함께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완벽한 범행이었다. 마치 유령이 저지른 일 같았다. 하지만 최태석의 오만함은 그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의 소행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요즘 기승을 부린다는 국제 해커 조직의 소행이겠지. 멍청한 보안팀 놈들. 당장 외부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고 윤 이사 그놈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하지만 너무 소란 피우지는 마.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만 곤란해져. 그는 이 사건을 내부의 기술적 결함과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축소시키며 사태를 섣불리 과대평가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아직 자신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지훈과 서연이 조용히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화면 속에서 혼란에 빠진 태산그룹의 모습을 지켜보며 서연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첫 번째 승리군요. 지훈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승리가 아니라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최태석은 아직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의심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눈빛은 첫 번째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수를 내다보는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시를 뒤흔들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파문은 성공적으로 던져졌다. 태산 캐피탈 사건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최태석 회장은 외부에서 고용한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범인은 내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유령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사업가답게 그는 점차 냉정을 되찾았다. 단순한 해커 조직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날아온 비수 같았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조 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조 실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최태석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 실장은 그림자처럼 서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순한 금전 목적의 해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공격은 돈을 훔치는 것 이상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태석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이며 연기를 내뿜었다. 원한이라. 나한테 원한 품은 놈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하지만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놈은 흔치 않아. 과거의 망령들까지 모조리 샅샅이 뒤져봐.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조 실장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서울의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정보원들을 동원해 최태석이 과거에 짓밟고 버렸던 인물들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한 정보원으로부터 의미심장한 보고가 올라왔다. 3년 전 사망 처리되었던 특수부대 기술팀장 강지훈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회장님, 혹시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조 실장의 보고에 최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지훈? 아, 그때 그놈.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실종으로 종결되었지만 최근 그와 비슷한 인상차기의 남자가 서울 외곽에서 낡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는 외부와 거의 교류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최태석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군사급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대담함. 그것은 자신이 버렸던 사냥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돌아온 것임을 직감하게 했다. 그 개자식이 살아있었다니. 최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추리를 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당장 그림자들을 보내 그놈의 목을 가져와. 그리고 그 정비소라는 곳은 쥐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하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그림자들은 최태석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해결사 팀이었다. 전직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살인을 포함한 그 어떤 더러운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자신의 옛 정비소를 찾았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작업실도 좋았지만 손에 기름 냄새를 묻히며 기계를 만지는 감각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해 정비소에 설치해둔 몇 가지 장치들을 점검할 필요도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윤서연이 그곳으로 찾아왔다. 다음 목표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최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우는 렌치를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예상보다 빠르군. 어떻게 알았죠? 그의 자금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해외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었습니다. 그 돈은 그림자들이라고 불리는 해결사 팀의 활동 자금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정비소 외부에 설치해둔 미세한 움직임 감지 센서가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손님이 온 것 같군. 그것도 아주 시끄러운 손님들이.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차체 뒤쪽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겼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지 마요. 이건 당신이 끼어들 싸움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쾅! 낡은 정비소 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어둠 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를 든 검은 전투복 차림의 사내들이 유령처럼 스며들어왔다. 그들은 총 5명, 움직임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는 전문가들이었다. 선두의 선자가 손짓으로 수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정비소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지훈의 제거였다. 한 명이 지훈이 숨어 있는 차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순간, 휙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에 쇠 파이프가 날아와 밝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동료의 모습에 다른 대원들이 즉시 그 방향으로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거기 있다. 쏴. 수십 발의 총알이 어둠 속을 갈랐지만 쇠붙이를 뚫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다. 지훈은 자동차 리프트 아래의 어둠을 이용해 그들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적의 심장을 노리는 특수부대 최고의 기술팀장이자 생존 전문가였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날카로운 드라이버, 묵직한 타이어 휠, 심지어는 바닥에 흥건한 폐유까지도. 한 명이 손전등으로 어둠을 비추며 다가오자 지훈은 폐유를 그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비틀거리는 그의 뒤로 돌아가 목을 꺾어버렸다. 다른 한 명이 동료의 죽음에 당황한 틈을 타 지훈은 용접기를 작동시켜 강렬한 불꽃을 일으켰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린 사이 지훈은 렌치를 던져 그의 손에 들린 총을 떨어뜨리고 단숨에 거리를 좁혀 제압했다. 순식간에 3명의 적이 쓰러졌다. 남은 2명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평범한 정비공이 아니라 훈련된 괴물이었다. 흩어지지 마. 함께 움직여. 남은 2명은 등을 맞대고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정비소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엔진 블록이 굉음과 함께 그들 위로 떨어졌다. 지훈이 미리 설치해 두었던 함정이었다. 한 명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다른 한 명은 엔진에 깔려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다. 혼자 남은 마지막 대원은 극심한 공포에 이성을 잃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나와. 이 악마 같은 놈.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멈춘 것은 지훈이 그의 등 뒤에 유령처럼 나타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을 때였다. 최태석이 보냈나?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원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내 정보를 줬지? 조 실장. 거기까지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질문 없이 그를 기절시켜 버렸다.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정보를 캐내는 것이 더 유용할 터였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정비소는 처참한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차체 뒤에 숨어 있던 서연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용하고 무뚝뚝했던 정비공이 순식간에 5명의 특수훈련을 받은 암살자들을 맨손으로 제압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지훈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비롯된 본능에 가까운 살인 기술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의 어깨에 밝힌 파편을 뽑아내며 말했다. 이제 최태석도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전면전의 시작입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습격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오만했던 사자가 마침내 우리 밖으로 나왔고
이제 사냥꾼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계약의 차가운 공기가 흐르지 않았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애와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비소 안은 피와 기름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여 지독한 정적을 만들고 있었다. 강지우는 기절한 암살자를 거칠게 의자에 묶으며 자신의 어깨에 밝혔던 파편으로 생긴 상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옥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윤서연은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 남자에 대한 경외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가만히 있어요. 소독이라도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팔을 내맡겼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처 주위의 피를 닦아내고 소독약을 발랐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뜨거운 피부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복수를 위한 계약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방금 전의 사투는 그들을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묶어버렸다. 지우는 의자에 묶인 암살자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정신을 차린 남자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훈의 차가운 눈빛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베테랑이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마치 죽음 그 자체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 놈들 배후에 최태석 회장 말고 또 누가 있지? 내 정보는 어떻게 알았고 다음 계획은 뭐지? 지훈의 신문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다. 처음에 입을 굳게 다물고 버티던 암살자는 지훈이 그의 약한 관절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고통을 가하자 결국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 실장이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인 박진수 국장과 내일 밤 은밀히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세탁 실패 건을 무마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박진수 국장, 예상치 못한 거물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태석의 검은 커넥션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곳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프로젝트라니 그게 대체 뭐지? 지훈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암살자는 고통 속에서 헐떡이며 말했다.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태산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증권시장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계획이라고. 그 계획이 성공하면 최 회장은 나라 경제의 목줄을 쥐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깨달았다. 최태석의 야망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를 인질로 삼아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괴물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도시 전체의 운명을 건 전쟁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비소에 머물 수 없었다. 지훈은 암살자를 처리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서연과 함께 펜트하우스로 복귀했다. 아지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쫓아야 해요.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그 안에 박진수 국장과 최태석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들의 계획을 막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수동적인 반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박진수 국장의 모든 신상 정보를 띄웠다. 서연의 정보망을 통해 수집된 그의 비리 내역,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숨겨진 약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진수 국장은 청렴한 공직자로 위장하고 있지만 뒤로는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막대한 뇌물을 챙겨왔습니다. 그 계좌의 접근 키는 오직 그만이 가진 특수 제작된 USB 안에 들어있죠.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 USB만 손에 넣으면 최태석과 박진수의 커넥션을 증명하고 그의 돈줄을 완벽하게 마비시킬 수 있겠군요. USB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서연은 금융감독원 건물의 3차원 도면을 화면에 띄웠다. 그의 사무실 안에 있는 개인 금고입니다. 24시간 감시와 3중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죠. 정면으로 뚫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건물의 환기 시스템, 통신망, 그리고 전력 시스템 도면을 확대하며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일수록 작은 변수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이죠.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작전은 이틀 뒤 밤에 실행합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금융감독원 주변의 통신망을 교란시켜 주세요. 제가 내부로 침투할 3분의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이틀 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금융감독원 건물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건물에서 1km 떨어진 곳에 주차된 밴 안에서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지역의 통신 데이터가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다. 한편 지훈은 검은색 특수 작전복 차림으로 건물 옥상 환풍구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0초 후 3분간 메인 서버에 과부하를 걸어 일시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키겠어요. CCTV와 동작 감지 센서가 모두 멈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알겠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소형 EMP 장치와 각종 첨단 침투 장비가 들려 있었다. 마침내 서연의 신호와 함께 주변의 모든 통신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풍구 덮개를 열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다. 거미처럼 환풍구 내부를 수직으로 내려온 그는 박진수 국장의 사무실 바로 위층에서 멈췄다. 레이저 절단기로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내려보내 사무실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금고는 책장 뒤 비밀 공간에 있었다. 그는 로프를 이용해 소리 없이 사무실로 잠입했다. 남은 시간은 2분. 그는 곧장 금고로 다가가 소형 청진기와 액정 분석기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째깍째깍 이어피스 너머로 들려오는 초침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마침내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서류 몇 개와 함께 검은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USB를 집어드는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예상치 못한 순찰 경비였다. 남은 시간은 30초.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경비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하지만 지금 창문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방금 들어왔던 천장의 구멍으로 몸을 날렸다. 그가 환풍구 안으로 사라진 직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비가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무사히 복귀한 지우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서연은 초조하게 그의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았다. 몇 단계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자 마침내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최태석이 박진수에게 보낸 뇌물의 상세 내역,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주가 조작 계획의 일부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 태산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을 의도적으로 파산시켜 증시 전체에 충격을 주고 그 혼란 속에서 헐값에 나온 우량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악마적인 계획이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태산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는 들뜬 열기로 가득 찼다. 국내외 수많은 언론과 재계 거물들이 모여든 컨벤션 센터는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점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단상 중앙에 선 최태석 회장은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제국을 반석 위에 올릴 피닉스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고 모두의 찬사 속에서 절대 권력의 정점에 오를 참이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컨벤션 센터의 내부 도면, 주변 교통 상황, 그리고 전 세계 증권 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윤서연은 차가운 집중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팀과 법무팀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컨벤션 센터의 화려한 불빛 뒤편,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우는 천장의 배관을 타고 유령처럼 움직이며 삼엄한 경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따라 조용히 내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최태석이 프로젝트 실행 명령을 내리는 중앙 서버실에 잠입하여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의 몸에는 그가 직접 개발한 최첨단 침투 장비들이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장착되어 있었다. 서버실로 가는 경로는 3개. 모두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센서로 봉쇄되어 있어 3층 환기구를 통해 우회하는 게 가장 안전해.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그의 유일한 길잡이였다. 지훈은 소리 없이 환기구 덮개를 열고 좁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오직 숨소리와 심장 박동에만 의지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마침내 서버실 바로 위 지점에 도착한 그는 소형 드릴을 이용해 바닥에 머리카락 굵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를 내려보내자 철옹성 같은 서버실의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 2명의 경비 요원이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감시하고 있었다. 경비 2를 처리해야 해. 5분 뒤 내가 건물 전체의 조명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킬게. 10초간의 암흑이 주어질 거야. 그 안에 끝내. 서연의 목소리는 비정할 정도로 차분했다. 단상 위에서 최태석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태산그룹은 낡은 껍질을 벗고 불사조처럼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를 상상 이상의 미래로 이끌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목소리에 장내는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곧 닥쳐올 달콤한 수익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그들이 딛고 선 배가 거대한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컨벤션 센터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암흑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10초의 시간 동안 서버실에서는 소리 없는 사투가 벌어졌다. 지우는 천장에서 뛰어내려 한 명의 목을 조르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를 강타해 순식간에 두 명을 무력화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서버실에는 오직 강지훈만이 서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메인 컴퓨터에 자신의 USB를 연결하고 데이터 복제를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까지 1분 남았어. 최태석이 곧 실행명령을 내릴 거야.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눈앞 모니터에 피닉스 프로젝트 실행이라는 붉은색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음성 인식과 홍채 스캔이 완료되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바로 그때 단상 위에 최태석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행. 그의 목소리가 서버에 인식되는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프로젝트 실행 데이터와 함께 최태석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서연의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99%, 100%. 전송 완료. 지훈이 USB를 뽑아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서버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 실장과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여기 있었구나, 배신자 쥐새끼. 조 실장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그들에게 포위당한 그 시각, 컨벤션 센터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주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고, 언론사들의 긴급 속보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최태석의 얼굴을 비추던 거대한 무대 스크린이 갑자기 태산그룹의 비밀 계좌 내역과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영상으로 뒤바뀌었다. 서연이 준비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전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언론사와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검찰에 동시에 살포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환호는 경악과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다. 단상 위의 최태석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버실에서는 지훈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리며 그는 맹수처럼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처절하지만 압도적인 싸움이었다. 과거의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채 조 실장을 발밑에 쓰러뜨린 지훈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태석에게 전해 지옥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때 컨벤션 센터의 모든 출입문이 굳게 닫히고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태석 회장을 주가 조작 및 대규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망연자실한 최태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도시의 왕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허무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발악적인 외침은 군중의 함성 속에 묻혀 사라졌다. 거대한 악의 축은 마침내 무너졌다. 지훈은 혼란을 틈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다. 그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었다. 윤서연.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도박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도시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붕괴는 도시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최태석 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정재계를 막론하고 그의 검은 돈을 받았던 수많은 인사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언론은 연일 새로운 특종을 터뜨렸고 시민들은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의와 안도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도시를 병들게 하던 거대한 종양은 마침내 제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고통스러운 상처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폭풍의 눈이었던 펜트하우스에는 오히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전쟁터처럼 돌아가던 수십 개의 모니터는 이제 모두 꺼져 있었고 어지럽게 널려있던 서류와 장비들도 모두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차갑고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텅 빈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강지훈과 윤서연은 그 고요함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동 목표였던 복수는 마침내 끝났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새벽빛에 물들어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몸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들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지난 3년간 그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복수심의 상처는 마침내 아물기 시작했다. 그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허전했다. 지난 몇 주간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찾았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 서연은 소파에 앉아 텅 빈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복수라는 일생의 과업을 마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성취감과 그만큼의 공허함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던 고스트에게는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유일한 존재가 곧 떠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약의 종료, 즉 이별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등을 돌린 채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약속했던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당신이 약속한 새로운 신분과 자금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무뚝뚝했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애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에 자신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모두 끝입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그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들었다. 단 몇 벌의 옷과 공구 몇 개가 전부인 그의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등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지만 차마 뒤돌아보지는 못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의 눈앞에서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계약은 끝났어요, 강지훈 씨.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강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싸워주었듯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울 거예요.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결혼을 제안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건 비즈니스도 전략적 동맹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복수도 계약도 없는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봐요. 이 도시를 뒤흔들었던 여자와 버려졌던 정비공이 아니라 그냥 윤서연과 강지훈으로 말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모든 과거를 짊어질 수 있겠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듯이. 얼마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새로운 자동차 정비소가 문을 열었다. 최첨단 장비를 갖췄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곳의 주인인 강지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정성껏 차를 고쳤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윤서연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계에 숨은 실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서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평범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정비소 앞 작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석양에 물든 도시를 바라보며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싶어서.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시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지나갔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도 강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가장 어두운 과거를 함께 이겨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복수의 끝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